자, 일단 위에 거 답부터 불러보자. 그러니까 1번 음극선, 2번 플러스, 3번 마이너스, 4번 전자, 5번에 플러스, 6번 원자핵, 7번 톰슨, 8번 러더퍼드, 9번 양성자, 10번 중성자 이렇게 되지? 자, 밑에 1번 OX, XO, 2번 1번에 A, 2번에 원자핵, 3번에 1번은 가는 톰슨, 나는 러더퍼드, 두 번째는 가는 전자, 나는 원자핵. 자, 4번에 1번은 양성자, 2번은 전자, 3번은 중성자 이렇게 되지. 자, 5번 원자핵, 전자, 중성자 요 순서. 자, 1번 혹시 틀린 거? 2번 1번? 되게. 자, 요거 잘 봐봐. 이거 지금 러더퍼드 원자무용에서 기억할 게 뭐냐면, 자, 대부분은 빈 공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직진해서 거의 대부분이 통과하면 돼. 그래서 대부분은 어디로 도달한다? A 쪽에 많이 도달하는 거야. 그럼 제일 적게 되는 게 이런 애들인 거야. B나 C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원자핵에 부딪혀서 산란된 거 아니야. B, C는 좀 적게 도달하고 A 쪽에 거의 대부분이 도달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B나 C에 도달하는 이유는 원자핵 때문에 그렇다. 자, 3번 1번에 가를 잡을 수 있어요. 자랑이다. 톰슨, 러더퍼드 원자 모여. 뒤에서도 계속 할 테니까 순서 꼭 기억해. 4번. 다음 5번. 이것도 용어들 잘 정리해. 성원이랑 태호도 알겠냐? 여긴 진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해. 자, 70페이지부터 이제 같이 또 봅시다. 자, 70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럼 지금 앞에 내용을 가지고 발견된 순서가 뭐라고? 제일 먼저 전자, 그 다음 원자핵,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게 발견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원자 구조를 이제 정리를 해볼 거야. 경우도 쭉 같이 보고, 그렇지? 자, 보면 일단 구조는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플러스 D는 원자핵 어디에 있다? 중심에 있다. 그리고 차지하는 공간은 굉장히 작다. 이미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확인을 한 거야. 중심에 아주 작은 곳에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이 있다. 그 다음 그 주위에는 전자가 운동한다,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라 그랬어. 자, 이게 왜 그렇다 그랬지? 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원자핵의 플러스,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끌려가서 부딪힌다 그랬지.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돌고 있어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지구가 태양에 끌려가지 않고 공전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야. 쉽게 말하면 그 잡아당기는 힘은 있지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원자핵까지 끌려가진 않는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구조. 자, 그 다음 원자핵은 나눠보면 뭐랑 뭐로 나눠져 있다? 플러스 띠는 양성자,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 크기 보자. 자, 크기는 요 숫자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알면 돼. 원자의 크기는, 원자핵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작다라는 거야. 비유해놓은 거 보면 좀 이해 잘 될 거야. 원자 하나를 축구장 크기라고 생각하면 원자핵은 센터 서클에 있는 그 축구공 하나, 축구공도 아니라 구슬 하나 정도 크기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러면 대충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얼마나 원자핵이 작고 가운데 있니까 얼마나 작은지가 구분이 될 거야.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뭐 위에 거 말 다시 한번 정리된 거니까 크게 볼 거 없을 것 같고, 내려가서 원자 구성하는 입자의 성질을 가봅시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성질로 가보자. 우선 전하량부터 따져보자. 자,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는 누구와 누가 있다? 양성자와 전자가 있다 그랬지? 자, 양성자 전자는 전하량 크기는 같은데 부호는 반대야. 자,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얘네가 원자 자체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될 수가 있어. 요 내용은 이미 뭐 통합과학 때부터 맨날 봤던 얘기야.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이런 거 계속 봤단 말이야.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가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원자일 때만 따지는 거야.
이제 우리 뒤에 넘어가면 양이온, 음이온 이런 거 계속 나올 거야. 그러면 원자인지 양이온, 음이온인지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은 항상 어느 상태일 때만, 원자일 때만이라고 기억을 해야 돼. 원자일 때만 성립하는 내용이야. 그 다음 질량을 얘기를 해보자. 양성자, 중성자 질량은 거의 비슷해. 완전 똑같진 않고 비슷해. 근데 전자의 경우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 그렇기 때문에 원자의 질량으로 얘기를 할 때는 결국 누가 대부분 차지한다? 원자액이 대부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양성자, 중성자가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 숫자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일단 전하량. 요 C는 쿨롬이라 그래서 전하량의 크기를 보는 단위일 뿐인데 뭐 크게 의미될 필요는 없어. 아, 몇 쿨롬이야. 아, 이 숫자 때문에 전하량이 이렇게 되어 있어 정도만 알면 돼. 이거 숫자 크게 외울 필요가 없어.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만 보면 돼. 양성자 전하량이 플러스고 전자가 마이너스고 절대값 크기가 같다 정도만.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 양성자는 상대적인 전하가 플러스인, 전자는 마이너스인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숫자보다는 요거를 더 잘 기억을 해놓고 있으면 돼. 질량으로 가보자. 각각의 질량이 실제로 주면 이렇대. 자, 양성자, 중성자는 소수점 셋째 자리 정도에서만 살짝 달라지고 되게 작지 숫자는. 그람 단위로 따지면 굉장히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쓰지 않고 뭘 쓴다? 상대적인 질량으로 표현을 하게 돼. 근데 전자를 봐봐. 숫자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개수가 다르다. 아이고, 여기 위에 숫자가 다르다. 상대적 질량은 18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거의 무시할 정도, 그치?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 중성자 합친 질량과 같다라고 정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 그 다음 내려가 보자. 밑으로 내려가면 원자 번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자, 원자 번호. 요것도 통합과학 때 주기율 나올 때 한번 나왔던 내용이야. 한 번 더 정리해 보자.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누구? 양성자 개수. 원자액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를 가지고 원자 번호를 정해놨어. 그 다음 이 양성자 숫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원소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거야. 양성자 개수가 다르면 엄연히 다른 원자가 되고 당연히 다른 성질을 갖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 밑에 잘 봐. 원자 번호가 양성자라 그랬지. 근데 전자수는 전자수인데 누구의 전자수라고? 원자의 전자수라고. 선생님 강조했잖아. 어떤 상태일 때?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인 원자의 전자 개수가 양성자랑 같은 거야. 자, 그 다음 질량수가 보자. 자,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 숫자를 합친 거야. 전자는 무시할 정도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질량수를 가지고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얘가 질량수를 우리가 앞에 배운 내용으로 따지면 원자량이야. 쉽게 말하면 탄소, 우리 이런 거 옛날에 했잖아. 이거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기준으로 상대적 질량을 따진 게 원자량 이렇게 얘기를 했지. 요 12가 탄소 원자의 질량수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옆에서 저 다시 한번 정리하긴 하겠지만 탄소 몇 번이냐? 6번? 7? 6번이지? 그러면 6번이니까 양성자가 6개인 거야. 근데 12니까 중성자가 6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단순 숫자 계산 덧셈 뺄셈만 잘하면 다 찾을 수가 있어. 그럼 방금 봤던 거 다시 보자. 원자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할 거냐? 좀 써놓은 거 잘 봐봐. 요거 아까 원자 번호 물어보면서 썼지? 그 다음 위에 12짜리 질량수 원자량인 거 썼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자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쓰면 돼. 원소기호를 쓰고 왼쪽 아래다가 쓰는 건 뭐? 원자 번호, 양성자 개수. 그 다음 왼쪽 위에다 쓰는 건 질량수,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친 개수를 쓰는 거야. 그럼 이제 나트륨 보자. 이렇게 쓰여 있으면 바로 해석이 되는 게 어떻게 되겠어? 나트륨은 11번이야. 양성자가 11개. 그 다음 23이니까 중성자가 12개. 바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거겠지. 23에서 11 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보자. 동위 원소라는 게 있는데
양성자 숫자는 같아. 근데 뭐가 다르기 때문에? 중성자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을 동위 원소라고 불러. 자, 저 동위를 같은 위치로 해석해도 돼. 동위,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다. 뭐냐면 주기율표에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탄소가 이런 식으로 원자량이 다른 애들이 있지만 그냥 얘네는 탄소 6번으로 정의를 내린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 물어보진 않아 선생님들이 그냥 동위원소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같은 원소야. 어쨌든 화학적 성질은 같은 원소야 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 동일한 종류의 원소야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자, 몇 가지들이 있어. 자, 먼저 수소. 수소는 기본적으로 주기율표에서 1번이지. 그럼 양성장 무조건 한 개여야 돼. 근데 수소 중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중성자가 하나 붙어서 중수소라고 불리는 수소도 있고 두 개가 붙어서 삼중수소라고 불리는 애들도 있어. 그럼 얘네들은 어쨌든 양성자가 하나라서 다 수소인 거야. 근데 중성자 개수가 0, 1, 2지. 그래서 실제로 질량수는 1, 2, 3으로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간혹 선생님들이 이런 걸 쓰시기도 하는데 통은 많이 안 써. 그냥 알아는 봐봐. 뭐냐면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를 기호로 쓸 때 수소가 H잖아. 근데 중수소는 D로 쓰고 삼중수소는 T로 쓰는 경우들도 있어. 근데 이거는 보통 안 쓰시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되 학교 수업 들을 때 혹시 이렇게 쓰시면 아 그거겠구나 알고 넘어가면 돼. 그러면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가 여기 살짝 들어가. 근데 계산이 복잡한 게 아니라 곱셈이랑 덧셈만 잘하면 돼. 알겠지? 일단 동위 원소는 자연계를 따져봤을 때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어.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는 그냥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가 있는데 삼중수소는 실제로 자연에 존재하는 건 아니고 핵융합 반응 과정 중에 존재하는 거라서 존재하는 게 없어. 그러면 1짜리 질량을 가진 애랑 2짜리 질량을 가진 애가 있어. 원자량이 1.08이고 2.014야. 이거 1.008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우리? 탄소 원자량 12로 놓고 이제 상대적 질량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됐던 숫자가 있긴 있어 앞에. 기억이 정확히 안 날 수 있겠지만 원자량이 이런 애들인 거야. 자, 존재 비율을 봐봐.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이 비율을 가지고 실제 산소 원자량을 표시를 해야 돼. 근데 우리 산소래 미안. 수소 원자량은 보통 얼마라고 계속 봤었냐? 1이라고 봤었지. 그 이유가 뭐냐면 존재 비율을 각각 곱해서 더해주는 게 실제 계산 방법이거든. 근데 1자리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그냥 거의 1에 가깝다라 그래서 1로 놓는 거야. 탄소도 마찬가지야. 탄소는 12짜리랑 13짜리, 뭐 14짜리도 있지만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2, 13짜리를 본단 말이지. 근데 얘네도 비율을 봐봐. 얘가 98% 정도야. 근데 거의 다 얘야. 그래서 12라고 놓은 거야. 그 다음 산소도 16, 17, 18짜리가 있는데 존재 비율이 어디에 거의 다 몰려있냐? 16짜리에 거의 다 몰려있지. 그래서 산소 원자량은 16이라고 보통 써 우리는. 그런데 특이한 애 하나가 있지. 염소. 앞에 문제 풀 때 염소의 상대적 질량은 35.5야 라고 알려주고 문제 푸는 문제들이 있었어. 뭐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 찾을 때 나트륨 23에 염소 35.5 더해서 계산하는 문제들도 있고 이렇잖아. 그런 식으로 염소는 35짜리 질량을 갖는 염소와 37짜리 질량을 갖는 염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건데 비율이 한쪽이 무시할 정도로 적은 게 아니라 75%랑 25% 정도 돼. 3대1 정도 비율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35냐 37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 원자량을 35.5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자, 평균 원자량 계산을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정리할 게 있어. 동위 원소는 이미 화학적 성질은 같아. 왜냐면 양성자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 물론 전자 개수도 있지만 양성자 수가 더 주의 깊게 봐. 양성자 개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같다. 하지만 밀도나 녹는 점, 끓는 점 같은 물리적 성질은 달라. 물리적 성질은 결국은 뭐냐면 질량수가 달라서 수소 원자들끼리도 잡아당기는 힘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거 1자리로 돼 있는 수소기체가 있을 거고 2자리로 돼 있는 수소기체가 있다고 해보자. 즉 어떤 얘기냐면 H2 수소기체인데 1자리 2개가 합쳐진 애가 분자량이 2일 거야. 그 다음 1자리 3개가 합쳐진 애는 분자량이 4일 거라고. 그치 주희야? 그러면 얘네들은 동일한 수소기체지만 누가 좀 더 무겁겠냐? 얘가 좀 더 무겁겠지. 얘가 좀 더 무겁겠지.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질 수 있는 거야. 녹는 점 끓는 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입자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이 값들을 결정하는 거거든. 뭐냐면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녹는 점은 일단 정의가 뭐냐? 일어나 이씨. 육지에 녹는 온도. 녹는 점은 뭐야? 정의가 녹는 온도야 쉽게 말하면. 근데 녹는다는 표현이 뭐지? 뜨거운 거. 뜨거운 거. 고체가 육지가 액체로 되는 게 녹는 거지 보통은. 그러면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입자 배열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 고체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초중고 배울 때 이렇게 배웠지.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강하게 서로 결합되어 있어라고 얘기를 하잖아. 얘네가 액체가 되려면 입자 모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살짝 떨어져야 되지. 그러면 지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을 이겨내고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녹는 점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녹는 점이 높아지고 끓는 점도 높아져. 같은 원소지만 질량수가 달라서 물리적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먹으니까 자냐? 자, 그 다음 평균 원자량이 정리를 해볼게. 아까 염소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했었지. 자, 염소는 존재 비율이 한쪽이 무시할 정도로 작지 않기 때문에 평균 원자량을 계산을 해야 돼. 자연에 존재하는 비율을 고려를 해라. 그러면 염소를 예를 들어 계산해보자. 35짜리 염소와 37짜리 염소는 각각의 원자량에다가 존재 비율을 각각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35.5가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 풀 때 이렇게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오진 않아. 보통은 그냥 어떻게 나오냐면 35랑 37로 주고 존재 비율이 3대 1이야 라고 해서 문제를 풀게끔 해. 근데 꼭 이게 아니라도 다른 원소로 문제를 풀게 하기도 해. 그거는 뒤에 있는 문제를 바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어디로 가냐면 뒤에 72페이지에 6번 문제 가보자. 6번 문제. 요거 내가 딱 30초 줄 테니까 일단 빨리 풀어봐. 그리고 나서 바로 설명할게. 존재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문제다. 6번 프로. 그냥 풀고 있지? 뭘 고민 중이야? 눈 감고 있었으면 좀 차려.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계산하는 거야. 뭐냐 그거 나오고. 예. 풀어 6번. 자, 봐봐. 어렵진 않지? 간단한 문제야. 소수로 해야 되죠? 보통은 소수로 써. 그러면 10짜리, 12짜리가 1대 3이니까 이거 가지고 비율 찾을 때 얘가 몇 분의 몇? 4분의 1만큼 있고 4분의 3만큼 있는 거지. 그래서 10에다가 4분의 1 곱하고 12에다가 4분의 3 곱해서 계산해주면 돼.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11.5가 나오지. 그런데 이게 설명을 하나 또 해줄 건데 계산하기 조금 편한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 헷갈리면. 근데 얘네 수학에서 뭐였더라? 내분점 찾는 거. 그거 써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 그럼 계산이 조금 쉬워지는데 한번 알려줄게. 잘 봐. 지금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많냐?
12짜리가 많지.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잘 봐. 10부터 12까지가 있어. 이렇게 있어. 근데 분명히 평균 원자량이가 중간 어딘가 있겠지. 맞냐? 근데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1대 1대 3이라고. 그러면 얘랑 얘의 중간에 3대 1인 지점이 평균 원자량이야. 이해됐냐? 이해됐어? 뭐 이해된 사람들은 그거 한번 써보려고 해봐 나중에도. 그럼 좀 더 편하긴 해 계산이. 알겠지? 그러면 이거 간격이 2니까 2 중에 4분의 3 해가지고 1.5 더해서 바로 11.5 이렇게 계산도 가능은 해. 이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야. 알겠냐?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해봐. 이게 생각보다 이게 계산이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풀릴 수 있거든. 비율이 막 바뀔 때마다. 오늘 나중에 문제 풀 때 너네가 스스로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탐분의 합의청 한번 정리하자. 자, 지금 보면 여기에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냐면 원자 또는 이온이라고 돼 있어. 자, 물론 양이온, 음이온이 뒤에 다시 한번 나오긴 하지만 배웠던 애들이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 양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게 양이온이지? 전자를 잃은 거지.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의 입자인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랑 마이너스 전화 중에서 플러스가 커지지? 그게 양이온이야. 그러면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 중에서 양성자 개수가 많은 거라고. 그 다음 음이온의 경우는 전자를 얻어서 만들어지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가 커. 전자 개수가 많은 거라고. 이해를 해놓으면 돼. 앞에 내용 배웠던 것들을 돌이켜보면. 그럼 지금 이 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여기에 지금 이온 표시는 안 써있지만 원자 또는 이온이 들어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원자랑 이온을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건 요렇게 두 개겠지. 양성자랑 전자 개수가 같은 애들은 원자인 거고. 지금 C를 봐봐. 양성자는 8개인데 전자는 10개야. 그럼 얘는 전자를 2개 얻은 상태니까 음이온인 상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다음 또 볼까? 자, A, B, C는 양성자가 다 8개야. 동위 원소겠지. 근데 특히 뭐 C는 원소라고 일단은 안 부르기 때문에 얘는 빼고 A, B를 동위 원소라고 얘기해 주면 돼. 왜? 양성자 같은데 중성자 값을 다르니까. 얘는 이제 이온이기 때문에 따로 논외로 치는 거야. 그 다음에 C는 누가 이온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냐? A랑 B 중에 A였던 애가 전자를 2개 얻었어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 C는 A의 음이온이다 라는 게 요거 양성자 개수는 다 똑같지만 중성자가 8, 8이 이렇게 똑같지. 그래서 A였던 애가 전자 2개를 얻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 C랑 D는 보자. 전자는 똑같지만 뭐가 다르냐? 양성자가 다르지. 지금 A, B, C는 양성자 개수 똑같으니까 같은 종류로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D 혼자 양성자가 10개잖아. 그치? 그래서 D만 혼자 다른 원소다. 그리고 얘는 지금 양성자 전자 개수가 똑같으니까 이온이 아니라 원자 상태야 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풀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치? 차분히 해석만 하면 돼. 양성자 전자로 볼 거냐 양성자 중성자로 볼 거냐 이 정도만 해석해주면 기본적인 내용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 거야.